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 김용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블 영화 많이 보시나요? 뜬금없는 마블 얘기를 하게 됐는데 뭔 소린가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볍게 듣고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블 영화 보면은 캐릭터 있잖아요. 아이언맨, 토르, 또 캡틴 아메리카의 솔로 무비를 잘 낸 다음에 하나로 합쳐서 대박을 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늘 할 내용이 그런 어떻게 보면 어벤져스 1편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뒤에 2편, 3편, 4편까지 가야겠지만은 오늘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뭐 아이언맨, 토르, 캡틴 아메리카 영화를 만든 것처럼 여러 가지 개념들을 미리 설명을 했고요. 오늘 그거를 총 집합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과정 없이 DC처럼 저스티스 리그를 그냥 앞에 확 내버리면 소위 말하는 멘붕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이제 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DC처럼 저스티스 리그 1편을 그냥 훅 하고 내버리니까 아따 이게 뭐야 하고 그냥 이렇게 낮아빠지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 앞서서 기초를 잘 닦아놨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오프닝에서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오늘 주제가 바로 결산 수정 붕괴예요. 제가 일전에 회계 순환 구조의 개념적 이해라는 강의를 통해서 오늘 할 내용을 미리 한번 가볍게 훑어봤고요. 근데 정확히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회계 순환이 일어나는지 설명 안 했거든요. 제가 그때 러프하게 수익과 비용을 이월시키지 않고 이익 잉여금이라는 자본 계정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습을 하자면은 지난번에 이거 한번 봤었죠? 분계장, 총계정원장, 합계잔액 시산표. 그렇죠? 분계장, 총계정원장, 합계잔액 시산표. 자, 근데 제가 그때는 이 합계잔액 시산표를 그냥 합계잔액 시산표라고 했는데 사실 이 합계잔액 시산표 지금 이 상태는요, 이걸 이름을 수정전 시산표라고 바꿔주는 게 좋아요. 수정전 시산표. 수정전 시산표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수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결산 수정 분계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결산이라는 게 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결산이라는 게 뭐냐? 저 수정전 시산표를 이용해서 발생 주의에 의한 재무 상태와 포괄 손익을 확정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만 들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수정전 시산표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발생주의를 반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무 상태는 말씀드린 대로 자산, 부채, 자본이겠고요. 포괄손익은 뭐 수익 비용이라고 일단 간략하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결산 수정 분계라는 건요, 결산을 하는 과정을 뜻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실무에서는 편의상 일부 회계 처리는 기중에는 현금주의로 한 다음에 기말에 그 결산을 하는 시점에 발생주의로 수정하는 항목이 존재해요. 근데 이건 뭐 복잡한 얘기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요즘에 실무에서는 워낙 전산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기중에 현금주의로 한 다음에 기말에 발생주의로 수정하는 일이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교과서에는 저희 아직 남아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그 전산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는 그거를 일일이 다 추적해서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하기 어려운 시점이 있었어요. 현금 출납은 당연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짜맞추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게 효율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요즘에는 전산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누가 뭐 통장 이거 보면서 일일이 하지 않고 그냥 전표를 갖다가 바로 시스템에 때려 넣으니까 사실 저렇게 기중에 현금주의로 한 다음에 기말에 발생주의로 수정하는 분계는 많이 없어졌다. 물론 지금도 실무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과거보다는 많이 수정이 되었어요. 저거 왜 저렇게 하는 거냐라고 그 실무를 안 해본 학생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옛날에 전산이 잘 안 돼서 주판 굴리던 시절에 저렇게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쌍했던 시절인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두 번째예요. 기중에 회계 처리를 아예 하지 않다가 기말에 한 번에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하는 항목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기중에 현금주의로 한 회계 처리를 발생주의로 수정하거나 기말에 한 번에 몰아서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하는 것을 결산 수정 분계라고 해요.
아까 제가 결산이 발생주의에 의해서 재무상태와 포괄손익을 확정하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즉 저렇게 마지막에 결산수정 분계를 하면서 숫자를 확정하면서 발생주의를 반영하는 것이죠. 말은 엄청 딱딱한데 이제 예시를 보시면 아 저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제 강의를 열심히 들으셨다면. 그래서 결산수정 분계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있냐? 일단 첫 번째 발생이자의 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생이자는 뭔지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장기 차입금 1,000만 원 있잖아요. 여기 수정전 시산표 갖다 보시면은 여기 장기 차입금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괜히 이거를 지난번에 이렇게 복잡하게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잘 만들어 놨죠. 아 참 여기 있는 그 숫자들은 제가 지난번에 그 합계잔액 시산표를 설명하는 강의에서 활용했던 그 데이터 바로 그대로입니다. 약간 수정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거의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돌아와서 저 장기 차입금 1,000만 원이 존재하는데 이게 연 이자율이 12%라고 할게요. 엄청나게 이자율이 높은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은 한 달 동안은 이자가 10만 원이 발생하겠죠? 1,000만 원이니까 12% 때리면은 120만 원인데 그게 1년짜리니까 한 달 동안은 이자가 10만 원이 발생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자는 은행이랑 약속을 해가지고 3월, 6월, 9월, 12월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저희가 지금 1월 말에 마감, 즉 결산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저 이자를 반영을 해줘야 돼요.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자 비용을 인식을 하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 10만 원을 달아주면 돼요. 이런 것이 바로 결산 수정 분계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결국에는 제가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그 발생이자 있잖아요. 그걸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은 3월 달에 나가는데 이자는 지금 1월 말에 인식을 해야 되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미지급 비용, 현금이 안 나갔잖아요. 비용을 인식하되 대변에다가 현금이 안 나갔으니까 곧 현금이 나갈 거라 나는 현금을 은행에 줘야 한다는 의무인 부채를 하나 잡아주는 것이죠. 미지급 비용이라는 이름으로요. 두 번째, 결산 수정 분계 예시 두 번째로는 감가상각비 인식이 있어요. 이것도 바로 지난번 강의였죠. 기계장치가 1,500만 원이 있는데 수정 전 시산표를 가보시면 여기 기계장치가 1,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 1,500만 원에 대해서 내용연수를 5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인식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보통 5년이니까. 그렇다면 1년 동안 인식을 해야 될 감가상각비는 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에 따라 1월 한 달 동안 인식해야 될 감가상각비는 25만 원이 납니다. 저거 300을 12로 나누면 25만 원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회계처리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감가상각비 차변에 25만 원,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25만 원. 이런 게 바로 결산 수정 분계예요. 저 감가상각비는 보통 마감을 할 때, 결산을 할 때 계산을 해가지고 인식하는 게 보통이고요. 아무리 전산이 잘 돼 있어도 저걸 기준에 계속 인식하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기말에 인식하는 게 보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발생이자와 감가상각비. 정리를 해보자면 결산 수정 분계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발생이자로 차변의 이자 비용 10만 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10만 원이고요. 두 번째는 감가상각비로 차변의 감가상각비 25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25만 원. 이런 두 개의 분계를 끊었습니다. 이 두 개의 분계가 결산 수정 분계이고요. 결산 수정 분계 유형에서 기중에는 한 번도 회계 처리를 하지 않다가 마감 시점에 회계 처리를 발생주의로 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결산 수정 분계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기중에 현금주의로 한 거를 수정하는 것도 있고 기중에 아예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은 거를 반영하는 것도 있는데 그냥 결산 수정 분계라고 하면 보통 기말에 그동안 기중에 인식하지 않았던 수정 분계를 인식하는 걸 쉽게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험 문제에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하던 거를 기말에 수정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교재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대학 교수님들이 사용하시는 교재에 있는 예시를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그러고 있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결산 수정 분계를 반영하면요 수정 후 시산표가 작성이 돼요. 짜잔. 자, 이게 수정 전 시산표였는데 결산 수정 분계를 반영하면 짜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두 줄이 발생이자를 인식한 결산 수정 분계이고요. 이렇게 두 줄이 감가상각비를 인식한 결산 수정 분계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결산 수정 분계를 인식을 하면 수정 후 시산표가 완성이 돼요. 여기까지 전혀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끝이 났는가? 아니요, 아직 끝이 안 났어요. 지금 수정 전 시산표에서 결산 수정 분계를 반영해서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들었잖아요. 자, 그럼 이제 결산 수정 분계가 아니라 마감 분계라는 걸 쳐야 돼요. 결산 마감 분계라는 건 또 뭐냐? 아까 결산 수정 분계는 금액을 확정하는 단계였잖아요. 이 마감 분계는 기말 잔액을 마감해서 다음 회계 기간에 기초로 이월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다 확정이 됐으니까 지금 이 숫자들을 모아서 다음 회계 기간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기초로. 지금 현재 시점의 기말은 다음 시점의 기초겠죠. 그렇잖아요. 1월 말의 숫자는 2월 초의 숫자가 돼야 돼요. 연속적이라면.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자산부채 자본은 스톡이니까 차기 다음 기간으로 그대로 이월해도 문제가 없지만 수익과 비용은 플로우로 하나의 기간이 끝나면은 다음 기간으로 이월할 수가 없어요. 제가 스톡과 플로우를 별도로 다룬 이유가 여기 있는데 이 스톡과 플로우 개념을 이해해야만 이 회계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 스톡이라는 거는 1월 말, 지금 저희가 지금 1월 말 결산 마감 분계를 하고 있잖아요. 1월 말에는 자산 부채 자본 금액을 그대로 2월 초로 넘겨도 되는데 수익과 비용은 말이죠. 1월의 수익과 비용은 2월의 수익과 비용이 될 수 없어요. 1월의 수익과 비용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잖아요. 그렇죠.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수익과 비용이 2월에는 설자리가 아예 없는 것이에요. 기간 자체가 그게 아니니까. 근데 1월 말, 1월 31일 딱 끝나는 시점이랑 2월 1일 시작하는 시점은 만나니까 그때 스톡은 넘겨도 되지만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라는 기간을 가지는 플로우는요 2월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아시겠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 스톡과 플로우가 이해가 잘 안 된 것이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 이렇게 당연한 소리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냐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스톡과 플로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선 회계순환 구조의 개념적 이해 시간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익과 비용은 정리를 해가지고 스톡 계정인 이익잉여금에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익과 비용은 임시 계정이고 결국에는 저 자본, 스톡인 자본의 일부인 이익잉여금에 반영을 해 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을 연구계정이라고 하고 수익과 비용을 임시계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정 후 시산표에서 보면은 아까 이거잖아요. 이거 그대로 맞죠? 근데 여기서 요거 밑에 여기 수익과 비용, 이 수익과 비용을 없애줘야 돼요. 얘네를 다 취소를 시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걸 어떻게 없애는가? 결산 마감 분계라는 걸 쳐가지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매출은 대변 계정이니까 반대편에 적고, 매출원가 판매관리 이자 비용 각각 사업비는 차변 계정이니까 반대 방향인 대변에다 적어주면 다 없어지겠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 지금 잔액이 안 맞잖아요. 차대가 맞아야 되는데, 그렇죠? 금액이 일치하지 않죠. 얼마가 차이가 나냐? 이걸 빼보면은 짜잔 25만 4,500원이 차이가 나는데, 얘를 갖다가 여기다 적어줘야만 차대가 맞겠죠? 그렇죠. 지금 차대가 맞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적으면 되냐? 이익잉여금 이렇게 하면은 결산 마감 분계가 완성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얘네를 다 없애고 있는 도중이에요. 얘네를 없애려고 반대 방향에 다 적은 다음에 차대가 안 맞는 거를 이익잉여금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좌우 차대변을 합계를 맞춰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분계를 끊어버리면은 매출이랑 얘네는 다 사라지면서 얘네 효과가 이익잉여금에 기속이 됩니다. 지금 이 경우는 이익잉여금은 자본이 원래 대변 계정이니까 여기다 적혔으니까 자본이 25만 4,500원 증가하는 형태로 반영이 돼요. 즉 이익이 났잖아요. 지금 비용 합계보다는 매출이 더 크니까 25만 4,500원 이익이 났잖아요. 그 이익이 이익잉여금에 반영이 되는 것이야. 근데 이걸 책에서 보면 집합손익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집합손익은 요즘에는 뭐 전산이 잘 돼서 이런 걸 굳이 하지 않지만은 하는 경우도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랑 매출원가를 없애는 분계를 한 분계에 넣었지만은 이 경우에는 그냥 반대쪽에다가 다 집합손익을 적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매출을 없앨 때도 매출을 차변을 적으면서 취소를 시키면서 반대 계정에 집합손익이라고 적고, 밑에도 매출원가에서 감가상각비까지 비용을 다 없애주면서 반대편에 차변에다가 집합손익이라고 적고요. 그럼 집합손익이 생기잖아요. 그럼 걔들도 없애주면 돼요. 여기에서 집합손익을 없애주면 되는데 얘가 얘고요, 얘가 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없애주는 거죠. 걔네를 다 없애주면
차대가 또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5만 4,500원을 이익잉여금에다가 넣어주면서 차대를 맞추면 결산 마감 분기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두 단계로 끊어서 해도 되고 여기처럼 한 번에 해도 됩니다. 방법은 상관없어요. 집합손익을 타고 가도 되고 집합손익을 타고 가지 않아도 돼요.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 회사 시스템에 맞춰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그 가르치시는 교수님 스타일에 따라서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방법은 상관없어요. 본인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산 마감 분계를 반영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결산 마감 분계를 반영을 하면 여기 밑에 매출부터 감가상각비까지가 다 없어져요. 이 잔액도 다 빵빵빵 되죠? 그렇죠? 이 차변합계 대변합계 남으면서 같아지니까 이 차변 잔액도 없어지고 대변 잔액도 없어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0이 되면서 대신에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이 하나 새로 생기면서 잔액이 남아요. 여기가 잔액이니까 여기가 잔액이고 이쪽에 잔액에 이익잉여금이 남습니다. 그렇죠. 매출에서 감가상각비까지 수익 비용은 다 사라지고 이익잉여금에 25만 4,500원이 남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마감도 완료가 되고 드디어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어렵나요? 방금 저희가 만들었던 결산 마감 분기까지 반영이 된 시산표를 갖다가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아요. 자, 2019년 1월 31일 현재 현금부터 감가상각 누계까지 이렇게 되고 외상매입금부터 장기차입금까지 이렇게 되고 자본금부터 이익잉여금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 숫자는 앞에 있는 얘네랑 같아요. 이 잔액을 갖다가 다 끌고 온 거예요. 그렇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변 잔액이니까 차변에 적어주면서 마이너스 줬고 이거 왜 이딴 짓 하는지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부채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렇게 4개, 여기 이렇게 4개. 그렇죠? 자본도 여기 2개, 여기 2개. 그렇죠? 이 각각의 이 잔액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지러우신 분들은 제가 이거 블로그에다 올려놓잖아요. 제가 이 엑셀 파일을 블로그에 공유를 할 테니까 그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 보면서 같이 한번 보세요. 이 잔액이 쫓아가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재무상태표가 완성이 된 것이죠. 수정 전 시산표에서 결산 수정 분계를 반영해서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마감 분계까지 해가지고 재무상태표를 만들면은 드디어 결산이 완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 하나만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손익계산서도 있죠. 손익계산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네는 경영의 성과인데 다음 기회로 2월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번 기간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손익계산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해서 보시면은 매출이랑 매출원가 있고요. 그래서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면은 매출총이익이 되고 판매관리비, 감가상각비 해서 빼면은 영업이익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이랑 영업의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영업의 수익은 따로 없었고 영업의 비용은 이자 비용 하나 있었네요. 지금 이 회사는 그 카메라 떼다가 파는 회사잖아요. 그쵸? 이 분계장에 가보면은 이거 다 기억나시죠? 남대문 카메라, 뭐 동대문 카메라. 카메라를 떼다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자를 내는 게 목적인 금융회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외 회사의 영업은 카메라 판매업이지 금융업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에서 생기는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은 영업 외로 가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매출에서 하나씩 떼고 가면서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이 나오고 거기서 판매관리비와 감가상각비 등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근데 물론 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적은 거고 사실은 감가상각비도 이 판매관리비 일부입니다. 사실은 얘네 합계를 여기다 한 번에 적어줘야 돼요. 이 감가상각비도 정확하게 적으려면 얘네를 지우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감가상각비는 그 판매관리비 안에 포함된 내용이니까 제가 근데 계속 수정 후 시산표를 이렇게 그려왔으니까 이해를 하시기 편하라고 잠깐 빼놨어요. 근데 지우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를 빼서 영업이익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영업의 수익과 비용을 더 빼면 단기순이익이 나와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단기순이익이 아니라 법인세 차감 전 단기순이익 이런 긴 이름인데 그 다음에 여기서 법인세 빼고 뭐 이래야 되는 건데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기순이익이라고 할게요. 지금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기 설명한 내용만 이해하셔도 충분해요.
여기서 설명하지 않은 내용까지 이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아마 앞선 강의들이 완벽히 숙지가 안 돼 있다면은 오늘 내용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선 강의가 숙지가 되어 있다면은 오늘 내용 매우 쉬운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선 강의를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 그건 아니고 네 농담인 거 아시죠? 싫어요 눌러주지 마세요. 아무튼간에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딱 이해시키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거를 앞서서 제가 설명했던 그 많은 강좌들을 듣지 않고 바로 얘부터 굉장히 어려운 말을 사용하면서 싹 쏟아내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회계가 진입 장벽이 높고 거부감이 드는 과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초를 잘 닦아가지고 설명을 했으니까 꼭 이해를 하셨기를 바라고 오늘 내용이 만약에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가 계속 누차 강조한 앞선 강의들 오늘 설명했던 내용 중에 빈 부분이 보이면 그 강의를 한번 쫓아가서 듣고 다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까지 내용이 진짜 중요해요. 이 내용을 넘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얘랑 거의 비슷한 류의 난이도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보다 어려운 건 없어요. 처음이라서 그렇지 얘를 한번 넘으면 그 다음 나오는 뭐 상품 매매, 회계 처리라든지 뭐 감가상각이라든지 뭐 재고 뭐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돈이 한 푼도 없는데 1,000원을 줬어. 그럼 되게 기쁘죠. 근데 또 1,000원을 줘요. 그래도 기쁘겠죠? 근데 계속 1,000원을 주는 거야. 그럼 나중에 기쁠까요, 그게? 별로 안 기쁩니다. 똑같아요. 이게 난이도 한 5짜리거든요. 5짜리를 처음에 딱 던지면은 어때요? 어렵죠? 근데 계속 난이도 5짜리를 던지는 거예요. 중간에 난이도 10짜리를 던지면 어렵겠지만 계속 난이도 5짜리를 던지니까 나중 가면 그 난이도 5짜리가 어렵게 느껴지겠어요? 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최초의 그 난이도 5짜리를 못 넘으면 뒤에가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오늘 내용까지만 이해를 하시면은 제가 시즌 1이 끝난다고 했잖아요. 오늘 내용까지 이해를 하시면은 시즌 1은 끝나는 거는 맞지만 정말 큰 산을 넘는 거예요. 이 큰 산을 넘으면 그 다음부터 회계가 굉장히 쉽게 다가옵니다. 첫 강의에서 얘기를 했었나? 회계사 시험에서 재무회계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회계사 시험에 등장하는 과목 중에서 재무회계가 제일 쉬워요. 회계가 결코 어려운 과목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난 아닌데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대체로 그래요. 가장 어려운 과목이 뭐야 라고 할 때 뭐 세법, 재무관리 뭐 그런 거 꼽지 뭐 원가나 이런 거 꼽지 재무회계 어렵다고 꼽는 사람은 정말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과목이 아닙니다. 낯설 뿐이에요. 이 회계 순환 구조를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또 강의 내용도 약간 어렵고 제가 중간에 이런저런 예시도 많이 들고 반복도 많이 했고 뻘소리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다음 강의에서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서 제 강의 듣는 만큼 꼭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역시 제 강의가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